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3월 23일 국가직 9급이 시행이 됐습니다. 뭐 교육학 개론이요. 뭐 제가 오랫동안 교육학을 강의했지만 최근 들어 국가직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난도가 높아졌습니다.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건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내년도부터 9급 시험에서 국어하고 영어가 실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공 직렬별로 해서 필수 과목이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예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방직도 같은 맥락에서 작년부터 좀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볍게 단기간에 완성해야 되겠다. 그런 시도는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튼실하게 그러한 코스대로 밟을 때 교육학은 저는 당연히 100점을 맞아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튼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출제 총평을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20문제 가책형을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시행되는 지방직 그리고 내년에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러한 방향을 잡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별 출제 경향을 쭉 보시면은요, 뭐 교육 사회학의 약진이죠. 교육 사회학의 3문제, 평생교육까지 하면 한 4문제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 개론에 기본적으로는 양대산맥, 교육심리학하고 교육행정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사회학이 부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비중 요 3가지를 합치면 12문제가 되는 거예요. 12문제.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볼 때 교육행정학이 굉장히 기존의 출제하고는 다르게 출제됐어요. 기존에 많이 출제되는 이론들이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이게 보니까 문제은행에서 옛날 문제에서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옛날 문제. 보통 이제 문제은행을 만들 때 한 30%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리뉴얼 하거든요.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행정학 부분에서는 옛날 문제에서 이렇게 뽑아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하리의 창은 요즘 잘 안 나오죠. 안 나왔던 것인데 이론 부분에서 대부분 뭐 지도성 이론이나 의사결정 이론이나 동기 이론 이런 것들이 대세였는데 의사소통 이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유형론도 보세요. 조직의 유형론도 전통적인 조직, 직계 조직과 참모 조직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교육비도 표준교육비가 나왔던 거예요. 표준교육비의 개념 이런 것처럼 4문제 중에서 3문제가 좀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러니까 임용이나 교육 7급 교육학 정도에서 나올 만한 슐만의 이론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공학과 뭐 교수 설계의 교수학습 이론의 접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학 쪽에 좀 가까워요. 예. 근데 슐만의 티팩 이론은 이게 가책형 마지막 문제였는데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이 언택트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업을 교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교사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래서 공학과 교과 교육의 접목에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게 슐만의 이론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멘붕이 되죠. 야, 처음 보는 거다. 그런데 교육학 교수들은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멘붕이 돼서 뭐 연필을 굴린다든가 아니면 지우개를 굴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찍어라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한 전략이라고 해요. 그런 걸 문제 해결 전략에서는 보통 강한 전략하면 우리가 구성주의의 PBL 있죠. 이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학자가 베로우즈죠. 그럼 좌뇌를 활용하는 건 가설 연역적 사고처럼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비구조화된 문제는. 그럴 때는 운해를 활용하는 거죠. 그게 운해를 활용하는 게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인 사고는 이거는 해보지 않는 시도였기 때문에 약한 전략이라고 불러요. 자, 이럴 때는 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슐만. 그리고 이게 뭐 내용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추론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선지 1, 2, 4번을 다 아는 거예요.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영어 약어니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용 지식이다. 내용 지식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봐요. 어떤 게 될까? 응? 뭐 콘텐츠 날리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험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화이트 현상이 일어나서 아유 이제 끝났구나.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여러분을 함정으로 빠뜨리려고도 하지만 그래도 힌트를 주거든요. 그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풀었으면 100점이 됐을 것 같아요. 100점. 그리고 뭐 이제 법률, 여러분이 걱정하는 법률, 평생교육이 법률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직 1회 문제에서 다뤘던 거예요. 국가직 1회 모의고사 기억나시나요? 학교의 평생교육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건 무엇에 근거한다고 그랬어요? 조례에 근거한다고 그랬잖아. 바로 그게 나왔잖아요.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나 실수를 한다 치고 만약 90이나 한 95 정도 맞으면 공부를 기초부터 해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한 것만 배웠다면 그렇게 나올 수는 없고요, 절대. 그래서 공부를 기초부터 정통교육학부터 뭐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쭉 코스대로 밟아왔다면 90, 95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럼 구력이 좀 짧은 거예요. 1년밖에 안 했다. 그래서 한 2년, 3년.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다 포괄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이러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일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지방직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국가직을 이제 참고로 해서 지방직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은 교육평가, 평가도구의 양호도를 묻고 있어요. 자, 반복 측정에서 결과가 일관성은 있으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를 출제가 된 거예요. 반복 측정에서 결과, 항상 평가에서 결과는 점수라고 그랬죠, 그죠? 점수의 일관성은 있으나, 그러니까 신뢰도의 문제죠.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점수의 일관성이니까.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 what이잖아요. 무엇을 재고 있느냐. 이걸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 사람이 그 머리가 좋을까 나쁠까?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지능검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특성 중에서 개인차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학자가 갈퉁입니다. 갈퉁. 그래서 갈퉁은 개인차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지적인 능력의 개인차를 알아보는 방법이 뭘까? 갈퉁은 대갈통의 크기로 보았어요. 대갈통의 크기. 우리 옛날에 컴퓨터 살 때 하드웨어가 커야 좋은 컴퓨터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제 짝이 3학년 때 만났는데 짝이 등치도 크고 특히 머리가 컸어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친구들이 걔를 이제 말대가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되게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축구는 되게 좋아해서 그때 이제 유럽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머리 용량의 크기와 머리 좋은 거는 차이가 관련성이 없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지적 능력을 재기 위해서
대갈통에 길이를 잰다. 그러면 타당도는 낮은 거죠. 그런데 줄자로 정확히 잰다 하면 뭐는 높은 거예요? 신뢰도는 높은 겁니다.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제가 강조했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학부 논문을 썼는데 우리만 재수학교 우리 때부터 교육학과에서 논문을 쓰라고 교수들이 우리 학번부터 논문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전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3박 4일 캠프를 딱 떠나는데 학교 조교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은 대학에서 교수하고 계신 분인데 너만 논문 안 냈다 그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안 내기로 했는데. 응? 그래서 우리 대학 출신들은 정말 뭉치는 게 없어요. 뭉치는 게 다 각자 놀아요. 각자 놀아. 그때 정말 그 이후부터 내가 대학 동기들을 만나지 않았지. 응? 나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3박 4일 캠프 가서도 아주 그냥 죽을 맛이었죠. 응? 예, 돌아와서 쓴 것이 바로 부버였어요. 마틴 부버. 그래서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만남.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만남.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 나와 그것은 인격과 비인격의 만남이죠. 학원에서 그래요. 학원에 노량진 오면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주는 프린트물 일일이 다 체크해요. 일일이 체크. 그리고 뭐 학생 오늘 수강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다 돈이니까. 그 강사는 뭐 교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만 이제 인간이고 나머지는 그냥 돈을 주는 대상물이죠. 그러니까 학원 강사는 뭐 교수도 아니에요. 매판 지식인이지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노량진에서는 뭐 친구가 어디 있어요? 강사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가 이제 교육학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교육학 강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했던 교재 다 줄게요. 그리고 나랑 계약을 맺고 그럼 여러분 내가 강의하는 곳에서 다 강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대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서 응원도 해주고 뭐 차세대 그렇잖아요. 교육학 강사들이 나 이렇게 공무원 사이트 가서 되게 놀랐는데 왜 다 할배들이냐. 여러분들이 와야 돼. 여러분들이 신세대가. 응?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싫대. 아빠나 열심히 더 볼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돼. 제 책 이거는 뭐 진짜 교육학을 평정한 책이에요. 지금 임용에서 강의하는 친구들도 내 책 베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책 그리고 뭐 끝장노트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기출문제집 다 대박이잖아요. 그거 갖고 여러분이 강의 연습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 안 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챗 GPT. 그래서 제 사진 찍어서 챗 GPT로 동영상을 짤로 만들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 재미있다. 나 특히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그런 분은 저한테 사인을 보내세요. 그러면은 오윤준 사단으로 제가 영입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진짜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여러분 그 정년 때까지 벌을 거 잘하면 한 달에 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냥 떨어져도 또 들으는 거야. 교육학 계속 들어야지. 계속 들어서 교육학의 이 강의 기법을 터득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지? 책 여러분이 안 써도 되잖아. 내가 다 준다니까. 다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문제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런 건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상대하지 않잖아, 그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지원하고 아름다운 교육 노동자가 되라고 하고 나와 너의 만남이야. 그게 대화지. 마틴 부버예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켈러가 학습자 동기 유발을 위한 4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건 뭐 초딩스러운 문제고, 그지? ARCS잖아.
그럼 ARCS를 활용해서 옆에다 영어라도 써줘야지. 그럼 더 헷갈릴 거 아니야. 관련성, 렐러번스, 만족감, 세티스팩션, 자신감, 컨피던스, 자율성, 오토노미 이렇게 해야지. 그럼 ARCS 다네? 그래서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써줬어. 네, 그러니까 4번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이도가 편차가 이게 너무 커요. 스펙트럼이. 이건 되게 쉬운 거고 ARCS만 알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어렵게 가면 A에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걸 물어봐야지. 그죠? 조금 더 어렵게 가면 뭐 A의 지각적 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각적 각성의 사례가 나와야지. 사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꽈락하지 말라고 준 문제 같아요. 그래서 4번 봐봐. 4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낸 또는 출제한 사람이나 이렇게 문제를 보통 2배수 내고 이 문제를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르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 고르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 있어. 솔직하지 못해. 이렇게 애들러 빙 둘러 물어봐. 그죠? 보세요. 조선 후기 실학자 요걸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직접 편찬한 한자 학습용 교재 이거 2번 나왔던 거잖아. 그리고 임용도 나왔었고 아학편이잖아. 아학편 정약용 응? 정약용 아학편이잖아. 그리고 뭐 다른 거 봐도 뭐 아학편밖에 더 있어요? 한자 학습서가? 뭐 1억을 내면 진짜 어렵게 내려면 아학편 나오고 그 다음에 천자문은 그렇다 치고 뭐 훈몽자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공부를 우습게 알고 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책들 알아두셔야 돼요. 동몽선수 박세무죠. 이것도 간간히 나오는 거예요. 천자문을 배운 다음에 배우는 책이에요. 동몽선습은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오륜, 유학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사, 우리나라의 국사를 담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학도설, 권근희 편찬했죠. 이거는 성리학 입문서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용 교재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부터 중용까지죠. 5경을 포함해서 40여 종의 교수형 도표로 성리학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준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1390년에 만들어져서 사파가 깃든 세계 최초의 책이죠. 서양 최초는 1658년 코메니우스가 지은 세계도회. 그래서 그림이 삽입된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의 책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이건 또 나왔네요. 뭐 생활지도의 원리. 그 생활지도의 원리를 이번에는 그냥 풀어서 설명했어요. 풀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균등성이죠. 문제아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조력 활동이니까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치료나 교정, 사후 활동이 아니라 예방 활동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거나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는 거, 이걸 적극성의 원리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의적, 신체적 발달도 함께 도모하는 거니까 전인성 또는 통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지능이론 나왔어요. 지능이론, 지금 뭐 개인차 영역에서 지능이 많이 나오는데 지능은 2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라고 그랬죠. 검사하고 이론. 근데 검사는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대부분 다 지능 이론이 나와요. 지능 이론 중에서 일단 스피어만의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요인 분석적 접근이잖아요. 요인 분석적 접근을 끝장낸 게 길포드죠. 180가지 복합 요인설, 지능 구조 모형. 근데 이러한 길포드의 모형은 새로운 지능 이론이 출현하는 데 기여를 해요. 이렇게 3차원 입방체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스피어만은 지능을 이렇게 뇌가 하나 있고 이렇게 평면도처럼 들여다본 거예요. 지능은 하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해결하는 이러한 특수 요인들이 있고 그 특수 요인들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일반 요인이 있다. 그럼 지능 검사는 일반 요인을 재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손다이크의 PMA설이나 그 다음에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은 이거는 특수 요인에 주목했던 거고요. 근데 길포드가 3차원적으로 접근하니까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카텔이 나와요. 카텔은 어떻게 봐요? 지능을 평면도로 봐요? 이렇게 수직적, 입체적으로 봐요? 수직적으로. 자, 이런 시각은요. 사회를 보는 시각도 그래요. 사회를 이렇게 평면도로 들여다본 사람이 누구예요? 파슨즈의 기능론이잖아. 그지? 전체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하나가 있고 기능에 따라서 아질 이론 4개의 하위 체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근데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를 이렇게 평면도 독자적인 기능을 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봤던 기능 이론과하고는 달리 입체적으로 보였지. 토대 상부 구조 이렇게 하부 구조 상부 구조 이렇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크스. 그러니까 토대가 뭐라고요? 경제. 그리고 상부 구조가 뭐라고요?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이 상부 구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토대가 경제가 교육을 결정한다. 이게 볼사진티스의 경제 결정론이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문화가 경제,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렇게 본 게 누구예요? 두 사람 다 나왔잖아. 번스타인하고 브루디. 이게 문화 재생산 이론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델로 접근하느냐. 이렇게 평면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지능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길포드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적으로 접근한 게 카텔이죠. 그래서 카텔은 그러면 1층에는 뭐가 있다? PMA와 같은 특수 요인들이 있다. 근데 그 특수 요인들을 구체적인 거잖아. 이런 걸 비슷한 것끼리 묶어봐 속성을. 그게 일반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층은 일반적인 지능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7개 PMA 지능을 어떻게 묶었냐면 타고나는 것 아니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거 이렇게 묶은 거지.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 기억력. 근데 이런 거는 청소년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기억력 고등학교 때보다 감퇴되잖아. 그런 걸 무슨 지능이라고 한다? 유동지능이라고 한다. 그죠? 이거는 문화 보편적인 지능이야.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지능이야. 자, 그러면 그 타고난 지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지능이 있지? 그런 게 무슨 지능이야? 그렇지. 결정지능. 근데 이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니까 정교화된 지능. 그래서 결정체적 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계속 뭐 지금 학원 교육도 받고 평생 교육 받으면은 계속 지능이 높아지는 게 있죠. 그게 결정지능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 결정지능하고 유동지능을 평균을 내보자. 그게 일반지능이야. 전체지능이야. 그래서 이러한 일반지능으로 확장한 사람이 누구다? 혼. 그래서 혼이 나온 거야. 혼. 그래서 아마 저는 혼을 얘기했지만 다른 강사들은 혼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혼 때문에 또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래도 뭐 카텔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유동지능이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돈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교육학을 안 배우고 국어적으로 배우면 야, 이게 유전적인 거니까 결정되는 거구나. 결정지능이구나. 유동지능은 왠지 변화하는 지능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학적 지식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풀면 한 40점 내지 많게는 60점까지 맞을 수 있거든요.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국어적 사전적 의미만 추론해서 풀면. 근데 이런 문제는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교육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중지능은 가드너고 성공지능은 스턴버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턴버그 이론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스턴버그 이론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마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학자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니까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영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감 지위 이론이 나왔죠. 이건. 자, 일단 마르샤는 에릭슨은 전생애적 발달이지만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의 상태를 유형화한 거예요. 청소년기에 주목해서. 그럼 청소년기의 그 자아
자아 정체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그 두 가지 개념이 에릭슨에게서 나온 거예요. 에릭슨은 발달 단계를 심리사회적 위기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위기, 탐색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고민이 시작되었는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거지. 위기 또는 탐색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체성을 찾았다. 그래서 에릭슨이 나는 심리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근데 아직 찾지 못했다.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것을 이 에릭슨은 5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했냐면 fidelity, 충실성이거든. 그 fidelity가 충실성이라는 게 하나의 전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마르샤는 이제 commitment, 전념이라고 불렀죠. 그죠? 네, 그래서 전념 또는 참여예요. 네, 그래서 위기와 전념에 따라서 네 가지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정체성 위기의 상태가 있다. 그런데 전념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기는 있는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유예가 되겠죠. 유예. 모라토리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는 없다.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가 돼? 디퓨전, 확산이 되는 거죠. 초기 상태에. 근데 위기는 없는데 전념은 하고 있다. 이게 모험생들이잖아요. 요게 많이 나왔죠. 에릭슨에게는 없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상실, 폐쇄가 되죠. 상실, 폐쇄. 그 다음에 위기는 있다. 근데 전념은 한다. 그럼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체감 형성, 정체감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마르샤가 이야기한 정체성주의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하면 뭐가 돼요? 동요죠, 동요. 이런 건 없어요. 정체감 확립은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바이너인데 와이너라고 나왔죠. 뭐 어떤 경우 웨이너 막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자, 귀인 이론이에요. 귀인 이론인데, 자, 통제 소재가 내부에 있다. 내적이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불안정적이다. 변화 가능하다. 지속성이 없다. 통제 가능하다. 통제 가능성. 그럼 뭐가 되겠어요? 노력이죠. 근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의제기가 들어올까봐 명확히 썼어요. 즉시적 노력 또는 일시적 노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의 노력도 있으니까. 평소의 노력은 뭐만 바뀌는 거죠? 불안정이 안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같고요. 그러면 과제 난이도는 분석해봐요. 외적이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그럼 외적인 거니까 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 다음 교사의 편견도 외적이죠?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편견은 잘 안 바뀌잖아요. 고정관념. 그래서 늙으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인지적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 학원에 가는 길에 택시기사가 내가 통화하는 걸 듣더니 민주당인 지지자세요? 딱 그러는 거야. 기분이 팍 나쁘잖아. 그러면 기사님은 뭐 국민의 짐입니까? 그랬더니 뭐 내가 민주당 얘기도 안 하는데 왜 민주당이냐고 하면서 화가 확 나가지고 이제 내려버렸지 그냥 세워달라고. 그래서 학원에 한 10분 늦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죠? 그 되지도 않은 이유 갖고 그냥.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이 중요해. 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통제 가능해요. 우리가 편견은 이제 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통제 가능해요. 왜냐하면 외국은 그 교사가 편견을 가지고 채점을 하면 무슨 오류죠? 학생에 대한 편견이 채점에 반영이 되면 무슨 오류?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인상의 오류잖아. 인상의 오류. 그 인상의 오류를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통제 가능하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시험 당일의 기분은 이거는 그날의 컨디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용시험에 나왔죠. 시험 보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영희가 이런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니까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해요? 불안정이지. 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통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험 당일날 운이 되게 좋아. 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 컨트롤링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경쟁률이 센 시험일수록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5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9급은 뭐 10번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5급은 3번 떨어지면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별르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막 지리산에 가서 막 기도도 드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옛날엔 서울에 다 모여서 17개 시도에 분들이 다 모여서 1차 시험 객관식 교육학하고 행정법을 봤거든요. 1차 시험이 헌법하고 행정법이고 2차 시험이 교육학 이렇게. 그래서 다 모여서 봤어요. 동시에. 응? 그런데 그러니까 전국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서울 지리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분인데 택시를 타고 그럼 시험장 이 중학교로 가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갈 줄 알고 여기 왔습니다.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없네. 보통은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막 플랜카드 들고 난리예요. 그냥 막 누구 잘해, 누구 합격해라 막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다른 중학교에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시험 못 본 분도 있고 다 합격할 거라고 한 분인데. 그게 별로무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9급은 그런 전설들은 좀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당일날 컨디션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시험지 받자마자 머리가 하얘져서 문제를 못 푼 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쫄지 말고. 멘탈이 되게 강해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이다. 일단 개선 조직은 직계 조직이죠. 자, 이런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을 우리가 교육 행정학에서 배운 교육 조직으로 부르면 뭘까요? 호이하고 미스켈, 홀, 민츠버그는 학교를 뭐라고 봤어요? 전문적 관료제잖아. 그럼 참모 조직은 전문적 조직이에요. 그러면 관료제 조직은 수직적인 거니까 직계적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일단 직계 조직의 수장이 경영자가 참모 조직의 조언을 듣는 거, 이 의사소통을 무슨 의사소통? 대각선적, 사선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참모 조직은 학교는 없어요. 큰 조직에 있죠. 교육부 같은데. 그럼 학교에 있는 보조 조직, 그게 행정실이에요. 그건 보조 조직이라고 하지 참모 조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모 조직은 횡적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수직적인 조직이 직계 조직이죠. 이러한 명령 계통의 조직입니다. 그럼 참모 조직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여기까지는 맞잖아.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명령, 결정을 내린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직계 조직이죠. 그 다음에 개선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명확한 거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참모 조직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참모 조직은 개선 조직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 조사, 계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정답이지. 그 다음에 4번. 개선 조직은 횡적 지원을 하는 수평적 조직이다. 참모 조직은 계층적 구조로 하는 수직적 조직이다. 뒤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사실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 이 다른 보기를 가지고 문제가 뭐라는 걸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를 이렇게 상호관계를 연결해봐. 그러면 참모 조직의 특성이 드러나잖아. 그걸 갖고 풀면 3번이 답이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볼게요. 조아리의 창이에요. 조아리 창은 아마 요즘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너잖아요. 너. 상대방 너. 그래서 나의 노출이죠. 내가 말했느냐 이거예요. yes, no. 내가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가 피드백이죠. 상대방의 피드백이에요. 환류라고 하죠. 피드백. 그래서 상대방이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창이잖아요. 창. 그럼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뭐예요?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는 거죠. 이게 오픈인도 민주형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최악은 뭐예요? 나도 말 안 하고 너도 말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고 싸우면 이러잖아요. 나도 말하고 말 안 하고 너도 말 안 하는 거. 이게 unknown, 미지 영역이죠. 그럼 여기서는 폐쇄형이죠. closed. 그럼 항상 문제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근데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만 말하는 거죠. 나는 듣기만 하는 거죠. 말하지 않고. 이게 박근혜 스타일이에요. 박근혜 스타일. 수척공주라고 하잖아. 적기만 해요. 말 거의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30년 감옥으로 쳐낸 애가 왔어요. 동훈이가 왔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웃으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요. 나를 교도소로 보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자, 나는 말하지 않았고 상대방만 말하는 거죠. 이게 레이턴트. 근데 레이턴트는 이게 잠재적 교육 과정 할 때 쓰잖아요. 근데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이게 레이턴트라는 게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쓰려면 히든이죠. 히든이에요. 그러니까 숨긴 영역이죠. 숨긴 영역. 그래서 여기서 의사소통은 뭐예요? 비밀, 과묵 이거죠. 비밀이요. 근데 히든이라고 써놓고 뭐 번역은 이상하게 했어요. 은폐 영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글만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써준 건 괜찮아요. 영어를 써주는 건. 자, 그러면 보통 지금 나의 경우에요. 나는 떠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지?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게 블라인드, 맹목 영역이지. 응? 자, 그럼 여기서는 나 혼자 떠드는 거니까 뭐예요? 독단형이지. 이게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이거다. 그래서 하버마스도 얘기했잖아. 의사소통이 왜곡되어 있다. 근데 이번 문제를 쫙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런 문제를 골랐을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의사소통도 나오고 이게 비슷비슷해. 뭐 실존주의 나오고 실존주의에서도 하필 왜 또 부보가 나왔잖아. 나와 너의 만남. 지금 되게 어떤 소외가 극단화되고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인은 실제를 보는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를 보면서 이게 현실하고 한번 잘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게 왠지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만 보는 것도 우리가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면서 공부하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 11번. 이런 것도 정직하지 못해. 보통은 어떻게 물어야 돼, 여러분? 헌법 31조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죠? 내가 헌법 다 본 것도 아니고 다 외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헌법학자야? 조국이야? 이거 다 외우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이거 5항이잖아. 31조 5항. 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31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맞고 이런 거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1조 1항, 기회균등, 능력주의. 그 다음에 3번,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이거는 31조 4항이죠. 그죠? 자, 그러면 4번, 국가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이건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거야. 교육의 다양한 형태 중에 특수교육 제18조죠. 그래서 헌법 31조 조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물었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진 않았을 건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뭘 묻는지 순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게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중에서 뭔가 틀린 말이 있는 것 같아. 능력에 따란가 적성에 따란가 막 이런 거. 그때 막 혼동이 일어나면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번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왠지 있는 것 같아. 어디에? 헌법 그 조항 중에. 그럼 함정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사람들은 답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시험 때 그러면 점수가 나빠지는 거예요. 12번 학교 조직의 운영 원리는 많이 나왔죠. 뭐 적도직권은 여러 번 나왔어요. 권력의 집중과 권력의 분산의 조화예요. 그런데 분권이니까 잘못됐죠. 1번. 분업의 원리는 뭐 1인 1역이잖아요. 조정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코오디네이션. 조정 내가 있잖아.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로 협동적으로 조화롭게 업무를 배열하는 것이다. 협동적 행위 이런 거죠. 계층제 이거는 이제 권한과 책임이 서열화되어 있다. 수직적 분업의 원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요것도 굉장히 옛날 이론이죠. 잘 안 물었던 거라는 거죠, 시험에. 옛날에는 나왔었어요. 일정 규모의 단위 학교가 현재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제반 교육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 통상 의무 교육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수준의 소요 교육비다. 이게 뭘까? 자, 이게 몰랐어. 이런 거 잘 몰랐어.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한다? 약한 전략. 약한 전략. 다른 선지를 보면 되죠. 간접 교육비, 직접 교육비는 교육 목적과의 관련성, 지출 형태에 따른 구분이잖아. 그래서 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유실소득, 이러한 것이 간접 교육비고 기회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 앞에 지문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죠? 직접 교육비는 직접 교육 활동을 위해서 투입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공부당 교육비는 기관이 부담하는 교육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를 때 이럴 땐 다른 선지가 분명히 아니란 걸 알면 표준교육비죠. 그래서 표준교육비는 통상 의무교육비를 최저 소요 교육비, 최소한의 교육비를 표준교육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그럼 학교급별 교육 예산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초등학교 1인당 학생의 교육비와 중학교 학생 1인당 학생의 교육비가 다르거든요. 같은 고등학교를 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 1인당 학생의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특목고 고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1인당 교육비가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목고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학교 예산이 가장 적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뭐 특목고등학교 중에서는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데도 예산이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5급 시험 볼 때 이게 수강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실장님이 5급 사무관이 되고 내가 1년 동안 돈을 많이 썼어. 학원 수강료로. 그럼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김영란법이 없던 시대. 그럼 어디로 가냐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는 거야. 공고 이런 데. 공고 이런 데로 가면 돈이 많잖아요. 뭐 이런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들어올 때마다 옛날에는 뭐 20% 리베이트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1년 안에 학원비 다 보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그 수강생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야 내가 막 여기 공부하세요 막 힌트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인간들이 점점 없어져. 정이 없어져 가는 거야. 정이 없어져. 합격해도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런 인간들 하나도 없어. 5급인데. 5급이면 공무원에 꽂히잖아. 사무관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막 사무관 시켜주면 와서 막 절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갈수록. 그러니까 사람 사는 맛이 없지. 이 선물이잖아 그런 건. 뇌물은 아니잖아. 그런 선물이 사라진 거. 근데 이제 밥 먹는데 보니까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이 늘 따라다니는 거야. 업자였어. 업자가 다 사줘. 그러니까 학원비까지 내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사무관 되면 뭐 이제 교육지원청, 교육청 이런 데 가면 뭐 컴퓨터 다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익이잖아. 근데 그러면 김영란 여사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야. 응? 촌지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다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돈 받는 사람은 뭐 간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겠지 뭐. 어쨌든 자, 뭐 하다 그러니까 교육비 그걸 뭐라고 할까? 학교급별 배분 기준이 다르다. 그걸 뭐라고 하지? 이 표준교육비 나온 김에 뭐라고 불러요? 학교 그 교육 예산의 배분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1원으로 치고 중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1.3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특수학교 1인당 학생의 교육비를 5.29원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비 차이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러면 모든 예산을 똑같이 배분한다. 이거는 평등성이잖아요.
근데 다르면 다르게 배분한다는 거지. 그런 걸 수직적 공정성, 수직적 평등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14번. 타일러가 학습 경험 조직 원리.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지 뭐. 스코프라는 말은 타일러가 이제 수평적, 수직적으로 구분했는데 이 수평적 조직 원리로 포함한 건 아니죠. 기준이죠. 원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번. 여기서부터 사회학인데요. 번스타인의 계층과 언어, 코드 이론이잖아요. 계급과 언어예요. 학교 교육에서는 제한된 언어를 쓴다. 이게 틀린 거죠. 학교 교육은 표준어를 쓰잖아요. 그 표준어가 무슨 언어예요? 세련된 언어, 정교화된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학생의 출신 배경, 즉 계층에 따라 언어 코드가 다르다. 맞고요. 중류층 가정의 학생들은 어떤 언어를 쓴다? 정교한 언어를 쓴다. 노동자 계층은 제한된 언어를 쓴다. 그럼 여러분 국어에서 배웠잖아. 표준어가 뭐지? 공식어잖아요. 표준어의 정의. 현재 서울에서 교양 있는 사람이 쓰는 말.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 중산층 이상이 쓰는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무슨 언어를 써요? 제한된 언어가 아니라 정교한 언어를 쓰는 거지. 뭐 국어를 활용했으면 되는데 뭐 틀리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 안 나.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세요. 16번 문제도 이런 문제가 3문제 나왔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이게 솔직하지 못해. 문제를 낸 사람.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자 사회학에서 뭐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음 뜬금없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진짜 성의 없이 문제를 낸 거지. 이게 아마 국가직 출제 수당이 문제당 한 문제당 돈 주는 게 적은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드는 거야. 이게 교수들에게 이렇게 그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문제를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그 비밀리에 그 받아오거든요. 보안 장치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된 다음에 이제 돈 붙여주고 이러는데 적게 주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내는 거지.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게 아니야. 16번도 그렇지. 그 다음에 뒤에도 또 나와. 이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뭐 20번도 나오지. 뭐 이런 게 3문제 정도 나왔어. 너무 성의가 없어. 몸에 각인된 행동거지. 아,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계급적 배경을 반영한다. 참 이 사회학자들이 좀 세련된 언어를 써야 되는데 문화자본의 일종이다. 그랬으니 뭐 문화자본이니까 부르드예잖아요. 몸에 각인된 보통은 체화된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행동 거지니까 라이프 스타일 습관화된 유형입니다. 이게 아비투스죠, 아비투스. 자, 헤게모니는 누가 쓴 거예요? 애플이죠. 이건 작년에 나왔던 거죠. 패러다임은 관계없어요. 토마스 쿤이에요. 과학혁명의 구조. 이게 프레임 같은 거예요. 뭐 이데올로기는 그냥 헤게모니의 하나고요.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교육사학과 연관시키면 누구지? 윌리스지. 윌리스. 이데올로기하고 분리라는 방법을 쓰지. 분리. 그게 뭘까? 제약이야. 리미테이션. 제약. 제약은 노동계층의 아이들이 반학교 문화로 나아가게 하는 걸 촉진하는 요소예요? 방해하는 요소야? 방해하는 요소. 그게 제약 한계죠.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노동계층의 아이들 중에서 열심히 선생님 말 듣는 아이들이 있고 반학교 문화, 일리진 같이 반학교 문화 이렇게 저항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항적인 반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그 촉진하는 의식은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 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고는 청개구리처럼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했지? 간파. 간파야. 그지? 간파 때문에 반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노동계급의 아이들은 선생님 말 잘 듣지. 교칙도 순응하지. 그게 리미테이션, 제약이야. 그러한 제약을 위한 방법 2가지가 있지? 가스라이팅, 이데올로기야. 이데올로기. 야, 얘들아, 너희 취업해야지. 진학해야지. 쟤네들처럼 이렇게 놀 시간 어디 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지? 분리. 너희들은 쟤들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S대 갈 애들이야. 이런 게 분리. 이런 거. 지금도 그렇잖아. 끊임없이 분리하잖아. 그지?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자. 리미테이션. 이 가스라이팅 이런 걸 통해서 저항을 막고 있잖아요. 이건 윌리스예요.
예,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는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뭐하고 제일 가까워요? 애플의 헤게모니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헤게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기억해둬야지. 그럼 이제 사회학에서 이런 용어, 신교육 사역이 최근의 흐름이라면 또 하나, 이데올로기를 전수하는 학교. 이걸 뭐라고 불렀지? 학교 또는 대중매체,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막 비판적 의식을 가지면 부모님들이 그러지 마라. 너부터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가족, 그 다음에 대중매체, 학교, 설득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한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누구야? 알티세레스. 그렇게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국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조직을 뭐라고 부른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또는 이념적 국가기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건 알티세르예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요거 우리가 국가적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거야. 안 다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많이 틀렸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 좀 신기는 있죠. 다른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틀릴만한 걸 맞춰줘야 돼. 그러면 이거잖아. 2번이잖아. 학교장은 학교를 개방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틀렸잖아. 학교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학교 개방.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이거 어려웠죠. 이거는 그래서 추론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지방직에서는 개정 중점이 나올 거예요. 이제 개정 중점 나온다면. 그래서 이제 총론에서 초중고등학교 공통적인 사항,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변화된 게 뭐냐? 많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됐다라든가 중학교에 자유학년제가 폐지되고 자유학기제,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에 진로 연계학기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새로이 도입된 거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뭐가 없어졌다? 동아리 활동이 없어졌다. 이런 거. 그래서 개정 중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구성 중점이니까 학생 개개인의 무슨 성장을 지원하고, 근데 힌트는 나는 알아야 돼. 기초 소양이 세 가지잖아. 언어, 수리, 그리고 뭐? 디지털. 2015에서는 디지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지?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2022에서는 디지털 교육이라고 부른 거예요. 디지털 교육. 그러니까 요거는 추론이 가능해. 그럼 1번, 3번으로 압축되는 거야. 자, 그럼 학생 개개인의 무슨 성장을 지원하고 뭐겠어요? 통합적 성장? 왠지 어색하지. 통합적이라는 것은 전인적 성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이니까 인격적 성장이에요. 자, 요거는 억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 세 번째 거로 가봐. 다로 가봐. 다양한 학생 참여일까 학생 주도일까? 여러분 주도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은 어떤 학교에 적용되는 거죠? 초, 중, 고등학교예요. 그럼 이게 개정 중점은 초, 중, 고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주도적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주도적 학습이 노을즈가 쓴 말인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도입된 게 7차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학원에서 막 그다음에 뭐 이제 입시학원에서 강의할 때 뭐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합니다. 지네들이 가르치면서 무슨 자기주도적 학습이야. 그지? 그리고 봐봐. 어른들 여러분도 자기주도적이야? 한동훈은 아니잖아. 윤석열 주도적이잖아. 윤석열은 김건희 주도적이잖아. 그래서 지금은 자기주도적 학습 안 써. 자기조절학습이라고 쓰지. 응? 자기조절학습은 반두라 이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역별로 접근하는 거야. 영역별로. 프로세스가 아니라 영역별로. 그래서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면 반두라 이론의 목표가 뭐지? 내가 특정 영역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기효능감을 갖는다. 이 용어 되게 중요해요.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그다음에 자기 가치, 자기 결정성 이런 거 구별할 줄 알아야죠. 자기 효능감을 유발한다 이거잖아. 응? 그래서 그러면 자기 조절 학습은 뭐예요? 지적인 조절이 있지. 메타인지, 그다음에 인지는 뭐가 있어요? 조직화, 시연, 정교화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뭐가 있어? 정서적인 걸 조절할 줄 알아야죠. 그게 뭐야? 동기화한다. 불안을 통제한다.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불안 통제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시험이 남았잖아. 그래서 막 D- 얼마, D- 얼마 불안해진단 말이야. 불안을 컨트롤링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강해야 돼 사람이. 불안하면 안 돼. 예? 불안하니까 이거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럼 진짜 안 되거든. 어? 그러니까 해낼 수 있어. 자신감으로 해야지. 불안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동적인 통제가 필요하지? 행동적인 통제가 뭐야? 어려운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책 찾아본다? 아니야. 책 찾아보지 말고 물어봐. 그게 시간이 더 빠른 거야. 막 책 찾아보는데 안 나와? 그럼 시간만 낭비하고 또 허탕치고 에너지가 소비가 돼.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물어보라고 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물어본다. 남의 도움을 청한다. 그다음에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그지? 이런 건 행동적인 거지. 그래서 요즘은 자기 조절 학습이 되세요. 그래서 학생 주도형이라는 걸 쓸 수 없죠. 그럼 뭐를 써야 돼?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지. 자, 그래도 요건 어려웠던 거예요. 디지털은 알았는데 1번인가 3번인가. 그래서 요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인정. 그 다음에 문화 실조론. 요건 다뤘던 거죠. 문화환경 결핍론이에요. 교육 격차죠. 교육 격차는 이건 여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회학에서.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거는 보상적 평등이죠. 그러니까 문화 실조라는 게 문화 환경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학교 교육 과정은 우수한 문화가 담기니까 우수한 문화가 백인 중산층의 문화거든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흑인이나 유색인들, 그다음에 그러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겪는 게 문화 실조죠.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출발점 행동을 강화하는 게 바로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다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는 학생의 학업 속치의 격차의 원인이 학교에 있다, 가정환경에 있다. 가정환경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잖아.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뭐냐면 문화 다원론이에요. 다문화주의자들이죠. 문화 실조라는 개념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야지. 왜냐하면 문화는 생활 양식인데 우열이 없죠. 다만 다를 뿐이다 이런 거지. 그런데 왜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번스타인하고 부르디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스타인하고 부르디에 이 같은 게 세 문제나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냈는가 하면 번스타인이나 부르디에 이런 추종 교수가 낸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냐면 교육 과정이 특정한 문화만 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교과서에서 모든 장르의 음악이 다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음악만 다뤄진다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만 다루어진다. 이걸 상징적 폭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 그 상대주의자들 즉 이거는 문화 다원론자들은 이제 헤드스타트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 뱅크스 생각해 보시면 똑같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교육 과정을 내용 통합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거지.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음악 교과서에서 이제 뭐 BTS 노래도 나오는 거고, 클래식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팝송도 나오는 거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 다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요거는 좀 생각이 깊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교육비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선지를 가지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이다. 이게 페다고지컬 날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말이 날리지잖아요. 그러니까 K가 들어가죠. 영어 단어도 알아야 돼요. 내용 지식은 컨텐츠 날리지. 그죠? 교수 지식은 이게 페다고지컬 날리지. 그리고 테크놀로지, 날러지. 이렇게 언택트 수업과 교과 내용과
수업을 접목시키는 그런 일종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게 슐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런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들,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그걸 교과 내용, 교수 방법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 슐만입니다. 자,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T팩이죠. 그래서 T는 앞에 있는 T는 이제 테크놀로지컬 날리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두 번째 PA, 이거 PA 세 번째 A는 AND고요. 이 P는 페다고지컬 날리지. 그래서 교육학적 지식, 교수 방법적 지식이에요. 그다음에 C는 콘텐츠, 그리고 마지막 K는 날리지. 이런 것들을 융합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수 전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슈어 모형은 매체 선적 모형이죠. 매체 선적 및 활용 모형, 공학에서 나오는 거죠. 하이니하고 모렌다예요. 자, 여기까지는 공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교수 이론이 나왔어요. 스테드 모형, 이게 슬래빈이죠. 협동학습. 수학교과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동학습, 그리고 개별평가와 팀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협동학습 나올 수 있어요, 지방직에도. 그 다음에 웨어2, 요거는 우리는 배웠어요. 뭐냐면 위긴사 맥타이 거꾸로 설계 모형의 교수 전략. 웨어2, 간의 교수 사태 9단계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웨어2로 간 친구들도 덜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 내용을 잘 영어로 표현했을 때, 영어 약어들이니까 그렇게 약한 전략으로 추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뭐 이제 최대로 보면 한 2문제 정도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맞춘다면 95 정도를 맞으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요. 지방직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